한미일 3국이 제주 남방 해상에서 대잠수함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해거래 공개 등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인데 앞서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4월 주요 행사에 맞춰 연쇄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 한다는 대잠 훈련 어떤 겁니까? 예, 글자 그대로 이제 대잠수함 훈련이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SLBM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최근에.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어요. 북한이 그걸 해일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이 수중 위협이 높아지는 것, 다시 말하면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잠수정에 대한 위협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연합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훈련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탐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의 무인 수중 공격정, 소위 말하면 그 헤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작은 무인 표적을 수중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걸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하고 함께 역량을 가진 것으로 경멸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훈련함으로써 각각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통합하고 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 공개한 해일이라는 이 무인 수중 공격정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제 개발한 지가 11년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난 직후부터 1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리고 8차 당대회가 2021년에 있었는데 그때 그 무인 수중 공격정의 이름을 해일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때부터 2년 동안 50회 이상 집중적으로 시험 평가를 했고 이번이 마지막 평가다. 그렇게 해서 21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서 해일, 해일-1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고 수중 폭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북한 발표대로라면 이게 이제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이 우리 항모 집단이라든지 주요 항구를 완전히 이 방사능 해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량을 과시했다라고 이제 북한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북한의 여러 가지 이 무인 공격정에 대한 무기 개발 과정들을 쭉 평가를 해왔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라기보다는 초보적인 단계, 초기 단계로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발표된 내용이 좀 과장되거나 일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군은 북한의 역량을 최대한 높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SLBM이라든지 수중 무인 공격정의 역량이 상당 수준 진전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아마 이번에 한미 연합 대잠 훈련도 그런 걸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7년 만에 한미일 수색 구조 훈련. 이건 군사적 성격은 좀 얕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의 훈련을 한 거고 또 어떤 의미를 또 북한에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은 한미 동맹 또 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위협, 특히 미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그런 전략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한일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일본이 끼는 다시 말하면 한미일 사이에 군사훈련을 군사 협력을 본격화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따라서 군사적인 색채가 좀 옅은 다시 말하면 인도적인 훈련이거든요. 재난 재해 상황 속에서 인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선박을 또 구조하고 이송하고 이런 전반적인 이런 훈련 절차를 이제 숙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랫동안 훈련이 진행이 되다가 2016년부터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이것조차도 사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이 대잠 훈련과 함께 수색 구조 훈련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이 수위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불편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훈련도 그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중국 역시도 불편해 보이는데 어떠한 뭐 도발이나 대응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사실 북한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보면 네. 한미 연합 훈련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일일이 북한이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자기들의 핵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명분으로 활용을 하고 이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결속시키고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위대성,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 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고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 한미일 연합훈련은 북한으로서는 더 불편하죠. 작년 9월 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미일 연합 훈련이 있었는데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IRBM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와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했는데 돌아가던 항모가 다시 돌아와서 맞아요. 다시 돌아왔죠. 다시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나 핵우산을 어제 김여정이 담화에서 발표했듯이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억제로 이렇게 약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북한의 역량의 고도화 이상으로 한미일 역량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간주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도발이 있었지만 또 위협적인 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술 핵탄두의 공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술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무기죠. 예를 들어 네. 뭐 단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KN-23, 24, 25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였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했다 하더라도 네. 과연 600mm 같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직경이 한 50cm 정도밖에 더 작아야 되니까. 더 작아야 되니까요. 이 정도 과연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란 듯이 작은 모양의 핵탄두 그 화산 31로 명명을 했더라고요. 예. 화산 31 한 10개 가까이를 이 10개를 공개를 했고요. 그렇죠. 이걸 탑재할 수 있는 8개의 미사일을 또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과거에 동그란 볼 모양의 핵탄두를 공개를 하고 그렇죠.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장구형 모양의 핵탄두를 공개하고 또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각의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정은이 그렇게 되면 이번에 공개한 핵탄두는 즉각 사용이 가능한 탄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실험을 거쳐야 되는 탄두라고 한다면 네. 그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아니겠습니까? 거네. 네.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요. 그래서 바로 실험을 하기보다는 네. 좀 더 두고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고 보자고 하는 날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네. 4월 달에 워낙 일정이 많더라고요. 보면 뭐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 뭐 창건 91주년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 중에 하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북한의 행태를 보면 북한이 이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특대형 도발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려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을 선정을 해서 이제 도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일련의 그런 그 북한의 정치 그런 이벤트들, 김일성 생일,
그다음에 뭐 조선인민혁명군, 빨치산 네. 이런 기념일들이 다 사실 금년이 정주년은 아니에요. 아하. 북한이 주로 5년, 10년 꺾어지는 네. 해에 큰 행사나 도발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추가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큰 협상 지렛대이고 정치적인 그런 그 위협 수위를 높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고 봤을 때 이 네. 시기에 그 카드를 꺼내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보면 4월 중보다는 네. 아마 좀 더 시일을 두고 보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 카드는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발사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사일이지만 자신들은 우주를 나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보통 고각도 발사를 해서 연습을 해왔단 말이죠. 이거를 정생각도로 하는 발사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동안 정상각도 발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한의 ICBM 완성도, 다시 말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하고 그 탄두가 온전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북한이 과연 정상각도 발사, 다시 말하면 상당한 거리를 늘려서 발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여정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두고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정상각도 실거리 사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이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ICBM을 그렇게 쏘기가 어려우니까 인공위성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죠. 상당히 상당히 긴 거리를 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쐈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4월 달에 1호 정찰위성을 쏠 것이다라는 이 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을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는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네. 북한이 아마 정찰 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각도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혹시 그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70주년, 동맹 70주년에는 좀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맞춰서 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할 때 북한이 ICBM을 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시기를 이용을 해서 정찰 위성을 발사하거나 또는 좀 더 거리를 길게 하는 그런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염두에 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거든요. 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은 아마도 이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확장 억제와 관련된 한미 간의 뭔가 새로운 그런 합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억제력이 강화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또 김정은의 어떤 이 업적을 강화시켜서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런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렇게 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런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아마 한미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식의 대응이 나올까요?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는. 예, 지금 이제 한미는 이미 합의한 대로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 억제력 또 응징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 또는 신뢰성을 얼만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나토식 핵공유, 다시 말하면 그걸 한국식 핵공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거기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우리 협의체를 가동한다든지 그런 협약을 맺는다든지 실제 그걸 위한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들. 그래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억제뿐만 아니라 그런 응징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특히 만약에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그런 그 추가 제재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 네. 물론 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서방 국가의 강력한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지난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할 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런데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 이제 전술핵 부대 연합 부대장 가능성이 있는데 가린 이유가 제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뭐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대장들이 미국과 한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뭐 얼마나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아마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보다 관심을 끌기 위한 주목도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런 다시 말하면 전술핵 운영부대, 미사일 부대 부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국제사회로도 그 사람이 누군가,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건 굉장히 극비사항이고 이제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 효과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